네, 그러면 지금부터 2차 본선 팀별 심층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대에 심층 토론에 진출한 세 팀 자리를 하셨고요. 각각 뽑은 입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컴 팀은 선상 탄소 포집 시스템, 그리고 레오 팀은 리튬 이온 배터리 활용, 그리고 청남 팀은 핵 추진 선박 입장을 선택을 해서 각각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조민철 팀장님 무대 위에 계시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사회자께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의 주자인 탈탄소 신기술의 우선순위 본선 토론 사회를 맡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조민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해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 다룰 세 가지 핵심 기술, 선상탄소 포집,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원자력 추진이 있습니다. 최근 IMO에서도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규제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는 중요한 전진이지만 동시에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무엇이 먼저 개발되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좀 안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 본선에 진출한 세 팀이 각각의 기술을 대표해서 어떤 기술이 더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은 총 30분간 진행이 되고 기조연설, 자유토론, 그리고 최종 정리 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각 기술의 가치를 대변할 세 팀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상탄소 포집 기술을 대표하는 웰컴 팀입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을 대표하는 레오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추진을 대표하는 청남 팀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 팀 모두 상대방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요.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토론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는 토론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평가에도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먼저 각 팀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절 연설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신들이 대표하는 기술 개발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지 2분의 시간 동안 심사위원과 청중분들께 강력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선상탄소 포집 기술을 대표하는 웰컴 팀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웰컴 팀의 발표를 맡은 노건입니다. 저희는 선상탄소 포집 시스템이 국제 해운 탈탄소 전략의 도입 우선순위 기술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선상 포집 시스템인 OCCS는 IMO가 강조하는 기술 중립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새로운 연료 교체 인프라 없이도 기존 선박에 손쉽게 후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대 교체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선사들도 즉시 감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 운항 중 배기가스의 CO2를 포집해 대기로의 배출을 20% 이상 즉각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2030년 단기 감축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실증 기술 중 하나입니다. 또한 OCCS는 수소, 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전환이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솔루션으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운항 연속성과 경제성을 보장합니다. IMO 역시 현재 OCCS 적용선의 안전지침 및 검증 절차 마련을 추진 중이며 포집된 CO2의 해저 영구 저장 체계는 런던 의정서 하에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상 포집 시스템은 즉각적 감축 효과, 기술 접근성,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한 선도적 전환 기술로서 국제 해운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선 도입 기술로서 채택되어야 합니다. 이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해운 탈탄소화라는 IMO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OCCS 기술의 현실적인 장점에 대한 웰컴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레오 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저희는 IMO는 탈탄소 기술 중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란 BESS만을 사용하는 선박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BESS와 기존 기관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는 선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먼저 정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주제에 대한 중요 IMO 탈탄소 정책 선정 판단 기준으로 저희가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선박에 적용 중인 신기술이냐, 두 번째로 2030, 2050 목표를 얼마나 충족 가능하냐, 마지막으로 산업 수용성, 이 어떤 기술이 가장 좋으냐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기술적 성숙도 및 시장 적용입니다. 먼저 BESS는 이미 해운 시장에서 TRL, 즉 테크놀로지 레디네스 레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며 특히 페리, 관광선, 그리고 항만 보조 선박 등 연안 및 단거리 운항 분야에서 널리 상용화되어 운용 중입니다. 또한 EMSA는 선박 탑재 BESS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과 같이 BESS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포집 선박들과 다르게 이미 OPS와 같은 충전 시스템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운영 효율성과 산업 수용성입니다. 이는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는데요. 먼저 운항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BESS는 디젤 발전기 시스템의 부하를 평준화하고 갑작스러운 전력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엔진이 가장 효율적인 부하 구간에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연료 소비를 10에서 15%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수명 주기 비용 분석에서 디젤 시스템에 비해서 최대 15% 낮은 총 비용을 보입니다. 이는 세 번째 기준인 산업 수용성이 높음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가 제시한 기준들에 모두 부합하는 시스템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레오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청남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핵연료 추진 선박이 IMO의 탈탄소 신기술 중 가장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전략 과제임을 주장하게 된 청남팀입니다. 전 세계 해운업은 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을 위한 탈탄소 추진 기술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IMO는 2050년까지 해상 온실가스 순배출을 0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목표는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연료 추진 선박은 진정한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해상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주장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첫째, 절대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핵연료 추진 선박은 핵연료 과정에서 연소 과정 없이 핵 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제로 상태에서 선박 운항이 가능합니다. 암모니아, 수소 같은 연료는 생산과 저장, 폭발 위험, 그리고 인프라 한계로 인해 완전한 대체가 어렵고 탄소 포집 기술은 부분 감축에 그치게 됩니다. 또한 둘째, 대형 장거리 해운에 적합한 고에너지 밀도의 기술입니다. 현재 상업 해운의 약 80%는 장거리 항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기존 대체 연료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연료 저장 공간 증가와 적재량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연료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초대형 선박이나 장거리 운항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셋째, 산업계의 실증 준비에 무르익어 이제는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핵연료 추진 선박은 이미 국제산업계에서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 단계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오래 기간 사용되어 온 원자료 기술은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선용 소형 모듈 원자료 기술이 사업 타당성을 공동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IMO 차원의 제도적 정비와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입니다. 네, 그 세 팀 모두 그 훌륭한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논리와 설득의 힘이 더욱 빛나는 시간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유토론은 시간 총량제 주도권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에게는 7분 30초간의 주도권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팀은 다른 두 팀을 지목해 자유롭게 질문하며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팀은 반드시 두 팀 모두에게 한 번 이상 질문을 해야 하고 상대팀에게 최소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 상대팀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 팀의 시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은 짧게 해주시고 답변을 길게 하셔야 하는 그 상황이면 본인 팀의 주도권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순서에 따라서 웰컴 팀, 레오 팀, 청란 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그 웰컴 팀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질의응답 맡은 웰컴 팀의 이성민입니다. 먼저 리튬 배터리 팀에게 먼저 그 맡은 팀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네, 현재 배터리 추진선이 많이 상용화돼 있는 것은 인정하고요. 이미 정말 연안에서는 많이 상용화가 돼 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단거리 페리나 연안에 좀 국한되지 않고 대형 컨테이너나 벌크선 같은 원양 화물선 같은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금의 기술 동향이라든지 어떤 해결책이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BSS 선박을 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BSS 선박은 BSS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BSS와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선만 아니라 대형선에도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면 될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원자력 쪽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전의 가장 큰 장점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절대적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는 점은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고에너지를 다루는 원전이다 보니 기존 선박과는 좀 차원이 다른 좀 선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좀 더 확충이 더 필요하고 오히려 이 선원이 이 원전을 다루고 관리하는 이 규제를 제정하는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려서 조금 실제적인 상용화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핵 추진선 자체가 지금까지 규제적으로 굉장히 미흡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IAEA와 이제 IMO는 이미 민간 원자력 선박 운항자를 위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1983년부터 운행 중이고요. 그리고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은 군용 원자력 운양 인력을 민간 해운으로 전환하는 이제 재교육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핵 추진선이 미흡한 점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력 양성 체계와 자격 인증 제도가 인정화되면 비용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웰컴 팀에서는 주도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웰컴팀에서 질문을 할 노영훈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팀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 선박 같은 경우는 전기를 충전하게 되는데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 이제 화력이나 화석 같이 기존 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과연 탈탄소라는 주제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풍력 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현재 많이 도입을 하고자 하는 목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어떤 IMO에서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또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차량이나 핸드폰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폐배터리의 처리 및 재활용 체계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코발트 같은 핵심 자원 공급망 같은 경우 이제 정치적인 문제나 국제적인 이슈로 공급망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해당 문제점들로 이 도입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대비책이나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배터리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인 재활용이나 회수 그리고 대체 기술이 빠르게 확립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즘 진행되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비히토기 화학을 통해서 니켈과 코발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이외의 배터리 기술을 통해서 출석, 회수, 재활용 의무화가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선박 사이버 보안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전기 추진 선박,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핵 추진 선박 둘 다 선박 사이버 위협이 생기게 되면 리스크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 원자력 선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자력 운영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에 문제가 생겨서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보는 것처럼 뭐 열폭주나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팀 각각 이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네. 먼저 열폭주 화재 위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나 화재 위험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있으나 관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는 다단계 냉각 장치를 동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그 열폭주 화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핵 추진 선박 팀도 혹시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열폭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SMR이 지금 소형화되고 그리고 또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제 그런 관련한 제도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혹시 시간이 조금 없어서 네. 핵 추진 선박 팀께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한 번만 드리고 싶습니다. 핵 추진 선박 같은 경우 이제 안보나 테러의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전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의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이제 핵추진 선박은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수준이기 때문에 테러나 원자력 폭발에 대해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그 웰컴 팀의 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고요. 만약에 그 청남 팀에서 그 발언하실 게 있다면 나중에 주도권 시간에 추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레오 팀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레오팀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 BESS 기술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에서 취약점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이버 보안 측면은 모든 선박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BESS라고 해서 특별히 더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선산탄소 포집 역시 이제 LNG 운반선과 같은 고위험 화물선에 배치가 된다면은 사이버 보안 역시 훨씬 더 저희의 기술보다 더 많은 위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한 이제 탈탄소 기술께서 이제 기조 발언하실 때 런던 의정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협약이 아직 채택이 안 됐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런던 의정서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러나 아직 20년 동안 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만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일부만 그 조약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도 있고요. 따라서 탄소 포집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실 때 개도국가 같은 곳에서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비용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최근 싱가포르 탄탄소 글로벌 센터와 여러 선급과 기관들이 진행했던 리마커블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이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르면 개조된 어떤 더 발전된 살탄소 기술을 활용을 한 경우에 17.7%의 순탄소의 감축이 있었으나 이 감축을 위해서 추가 에너지를 9.2%의 연료 소비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이 탄소 포집을 위해서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초기 투자 비용 역시 18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고 운용 비용 역시 매년 11억 원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두 활용을 해보자면 CO2를 1톤 감축하는 데 있어서 769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가격보다 약 10배 이상 비싼데 어떻게 이러한 비용도 많이 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쉽게 개도국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개도국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 상대적으로 표현을 드린 겁니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나 핵추진 선박 같이 뭐 새로운 걸 무언가 넣어야 되거나 라고 하기보다는 기존 선박에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고도 넣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공간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간 부분에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자면 선상 탄소 포집 설비 같은 경우는 흡수탁, 압축기, 이산화탄소 탱크 등 수백 톤에서 혹은 1000톤급의 중량 증가를 초래를 하여 화물 공간이 5%에서 10% 초래 손실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운항 수익성 악화와도 직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탄소 포집을 IMO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우선순위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산업 수용성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네, 좋은 의견 수치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공해주신 그런 수치들은 정말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이미 선상 탄소 포집 기술은 기존 선박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고 현재 실증이 압도적으로 다른 두 기술보다 가능한 그리고 우위에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데이터가 이미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어떤 경제적 규모라든지 그런 수치들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전에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 컨테이너선 같이 원거리를 항해하는 거는 아직까지 실증이 된 사례가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팀 답변 감사합니다. 핵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항만 수용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핵추진은 정치 사회적 수용성 문제로 인해서 항만별 허가와 엄격한 절차 고액 보험 요건이 동반되어 정기 예측 가능한 입항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기한으로 채택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네, 일단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핵연료 선박 같은 경우에는 공급 회수 저장 단계에서 국가별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IAEA 감독 하에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연료나 전용 운송선의 보관 시설을 통해서 이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내에서는 핵물질 비접촉 원칙이 적용이 하기 때문에 일반 화물과는 완전히 분리된 루트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그런 부분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 질문은 이제 항만에서 입항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입항 거부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화물이랑은 완전히 분리된 루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항만에서 받아들일 때 그때 분리된 루트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핵추진선은 항만 수용성을 아직 보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채택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50년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핵추진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BESS 선박이 이미 국제 표준화가 되어 있고 EMSA, OPS 가이드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항만 수용성은 BESS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핵은 이제 1981년에 핵 상선 안전코드 전면 개정이 공식 착수된 바 있지만 실제로 총회 승인 채택 발효까지 장주기가 걸립니다. 이 장주기가 걸리는 기간을 2050년까지 어떻게 완료하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타임 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이것으로 그 레오 팀의 그 주도권 토론 시간은 마무리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남 팀그 7분 30초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희 아까 웰컴팀이 질문해 주셨던 열폭주에 관해서 방금 전에 자료를 빨리 찾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신 소형 모듈 원자료라고 하는 SMR이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수동 냉각이라든지 자동 정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적인 사례로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원자력 기업인 테라파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이제 나트륨 냉각 고속로 원자력 기술을 HD 한국조선 해양과 이제 기술을 결합하여서 이제 그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체 핵 연료봉 대신에 고온으로 녹인 그 액체 소금의 핵연료를 그 녹여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되어 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열폭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기술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개선이 되어 나갈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선 그 웰컴팀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그래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그 비용 책정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가 그 탄소 포집량이 낮을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가파른 그런 곡선 그래프를 띠고 있고 그 탄소 포집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래프를 봤을 때 선박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양이 적으면 그만큼의 그 좋은 조건의 비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의 곡선 굉장히 가파른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좀 제대로 이해했나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말씀해주신 그래프에 따르면 그 많은 선박이 현재 제대로 그 비용 대비 탄소를 제대로 포집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비용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적용 중이고 연구 중이고 개발 중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용적인 측면은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충분히 완화되고 더 효율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압도적인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도 다른 기술들에게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부분의 그런 그 효율성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에 따르면 대부분 이제 포집 비용으로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용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포집 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만 필요한 비용이고요. 사실 회피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보일러라든지 스팀 공급이라든지 열 공급이라든지 이런 그 포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산화탄소가 사실상 더 배출되는 것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비용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적으로도 긍정적이었는데 회피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는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동향에 따라서 엔진 폐열 회수를 사용하자는 말이 많지만 폐열 회수만으로는 열원 충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 회피 비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포집 비용만을 고려해서 지금처럼 논의를 이어나가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바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냐면 현재 이 탄소 포집 과정에서의 아까 그 폐열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어떠한 낭비가 계속 발생해서 이게 제대로 어떤 효율적이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라고 보는데 기존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거가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발생한 사이드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시간이 없어서 레오 팀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오 팀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핵 추진 선박이 실제로 항만이나 이제 민간 해운에 접근할 수 없다 이 부분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가 IMO 동향에서 기존 규정이 너무 오래됐다는 점인데 맞을까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핵연료 추진 선박이 IMO 동향적으로 기존 규정이 너무 오래돼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또 지금 현재 IMO에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치가 있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IMO의 규정을 개정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초기에는 이제 민간 해운이랑 엮어서 얘기를 했을 때 초기에는 일부 항만과 지역 사회에서 규정이 없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핵 연료 추진 선박을 안 받아들이고 입항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더더욱 저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주제인 IMO가 더 핵심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확산하기 전에 초기 저항 현상에 대해서 IMO랑 IAEA가 공동으로 핵 추진 선박 안전 운항 코드를 제정을 하고 국제 기준을 이제 확립을 한다면 이제 우려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추진 선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선박의 경우 아까 전에도 질문이 나왔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열 폭발 그리고 가스 유출 이러한 문제인데요. 열 폭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리튬 이온 배터리는 지금 카펠이나 작은 소형 선박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리스크 대응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BESS로 진행하는 선박들 같은 경우는 연안 혹은 단거리의 선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 관리는 조금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대형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BES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존의 연료 추진하면 되고, 또한 이제 EMS와 같이 이제 여러 성급에서 이미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그 세 팀 모두의 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진짜 아주 뜨거운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더 토론하시라고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자유 토론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각 팀의 그 최종 그 정리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좀 본인 팀의 입장을 좀 명확히 정리하고 왜 자신들의 기술이 우선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심사위원과 그 청중분들에게 좀 어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팀당 2분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기저 연설을 역순으로 청남팀, 웰컴팀, 레어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청남팀부터 최종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토론을 통해서 해운 탈탄소와
와 기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에서도 핵연료 추진 선박이 해운 산업의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측에서는 핵연료의 위험성과 원자료 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언급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기술 발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핵 사고는 70년 동안 전 세계에서 3건에 불과하며 SMR은 기존 원자력보다 수동 냉각과 자동 안전 정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고 발생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IMO와 IAEA의 엄격한 안전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핵연료 추진 선박은 운항 중에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직접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민간 선박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기술은 이미 군사용 함정과 잠수함에서 70년 이상 검증된 고성숙도 기술입니다. 현재는 민간용 SMR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국제적 승인 절차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연료 추진 선박의 논의를 위험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안전기술을 해운 탈탄소 목표에 어떻게 책임있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려보다는 더 큰 현실적 이익과 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바로 핵연료 추진 선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ETS 규제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기술인 핵연료 추진 선박을 IMO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청남팀의 그 강력한 그 주장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 시스템 레오팀의 그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에서 나왔던 쟁점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어떤 규제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의정서 아직 채택이 안 됐던 부분, 그리고 핵추진 선박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만들었던 원자력 상승 코드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어떤 시간적인 그리고 업무적 로드의 증가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증적인 면에서도 산소 포집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게 규제적으로 가능해서 IMO에서 우선시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득을 고려를 했을 때 선박과 선사에서 이것을 할 유인이 굉장히 적다는 점, 그리고 또한 완전한 100%의 탄소 포집 효과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한다면 실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핵추진 역시 현재 군사 관련한 여러 사례들을 제시를 하면서 어떤 실증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했지만 군사 같은 경우는 많은 인력과 그리고 정박을 자주 진행한다는 점에서 민간과는 충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아직은 어떠한 실증적인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 실증적인 면에서는 현재 단거리 페리 그리고 연안선을 위주로 실제로 선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저희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훨씬 더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 수용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탄소 포집을 처리할 어떤 법적인 규제적인 면도 없고 또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항만 시설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수용성 역시 낮다고 볼 수 있고 핵추진 역시 아무리 이 초기적인 반발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인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IMO에서 우선시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것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반면에 BESS 같은 경우는 선박에서 이제 항만에서 완전한 전기 추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항만에서의 어떤 탄소 배출을 완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만으로서 또 친환경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항만으로서 굉장히 유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신 레오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웰컴팀의 최종 정리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웰컴팀에서 최종 정리 발언을 하게 될 노영훈입니다. 저희는 이번 토론을 통해 선상 탄소 포집 그리고 핵추진 리튬이온 배터리 그 중에 어떤 것을 우선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IMO는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연료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SMR이 적용된 선박은 아직까지 없으며 그리고 핵추진 선박의 사례들도 대부분 군용에서 엄격히 이제 제한되고 통제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사례들입니다. 또한 전기 추진 선박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팀들도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연안과 근거리에서만 실증이 됐고 원양과 대형 선박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기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이제 선박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리고 이런 넷제로라는 목표를 통해서 IM은 넷제로 기금을 만들고 있고 이제 글로벌 해양에서 다 같이 짐을 짊어들고 있는데 또 다른 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선상 탄소 포집 시스템은 기술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해운 탈탄소화라는 IMO의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세 팀의 최종 발언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각 기술에 대한 그 현실과 이상,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훌륭한 토론이었다고 이제 생각되고요. 세 팀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탈탄소화의 길이 하나가 아님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한 것 같고요. 오늘 각 팀의 의견과 같이 각 기술의 강점과 당면 과제는 좀 다르지만 결국 해운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이 기술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팀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청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탈탄소 신기술 우선순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조민철 팀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참가팀 모두 무대 아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함께 하셨고요. 최종 심사에 앞서서 심사위원장님께 이 심사 총평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송태봉 심사위원님께 말씀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태봉입니다. 발표하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지만 심사한 저도 지금 머리가 깨지려고 깨지고 아픕니다. 지금 잠깐 좀 여유 시간을 갖고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수고 많았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모의 IMO 총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송태봉입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신 10팀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국제해사 안전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해양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 통찰력 그리고 언어적 역량은 이 총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젊은이들이 국제해사안전 분야 문제에 대한 관심과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본 모의 총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심사위원단은 의제 해결 능력, 발표 능력, 영어 능력 그리고 발표 자료 완성도라는 4가지 핵심 기준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한 수준은 제가 저희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다루기 복잡하고 첨예한 의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준별 구체적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 해결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인 의제 해결 능력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많은 팀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일부 팀은 제시한 해결책이 조금 이상적이거나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표 능력입니다. 발표 능력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대부분 발표자들이 청중과의 아이 컨택트, 명확한 발음, 그리고 자신감 있는 멘트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서로는 흡입력과 논리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연한 흐름을 보여준 팀들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영어 능력입니다. 이번 모의총회는 영어로 회사 안전이라는 전문 분야에 대해 담론을 펼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유창성은 매우 뛰어났으며 특히 각 팀이 다루는 전문 분야의 전문 용어 구사력이 돋보였습니다. 다음 평가 요소는 발표 자료의 구성도와 완성도입니다. 발표 자료인 PPT의 구성은 여러분의 연구가 얼마나 잘 조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팀들은 자료가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면서도 핵심 자료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을 대표해서 오늘 총회에 참여한 모든 대표단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승패를 떠나서 여러분의 외교 협상, 비판적인 사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늘의 귀중한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의 회사 안전 분야 이슈 해결에 기하여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의 학업과 미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또 미래 인재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종 심사 결과 취합이 있겠습니다. 잠시 20분 정도 휴식하신 다음에 3시 30분부터 오늘의 마지막 프로그램 시상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